오늘은 대한민국 최고 중남미 전문가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외교부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외교부에 77년도에 입부해서 줄곧 생활하면서 중남미 쪽에 많이 다녀왔습니다. 중남미 국장 그리고 코스타리카 대사, 베네수엘라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동안 통해서 중남미에서 많은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토대로 현재는 한중남미 협회를 맡고 있습니다. 한중남미 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중남미 관련 일을 하기 때문에 현직에 있을 때와 같이 열심히 중남미를 알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중남미 협회에 대해서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남미 협회는 금년에 2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8월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대통령으로서 중남미를 공식 방문을 했는데 그때 결과적으로 그 후속 조치로서 외교부에는 중남미 국을 만들고 또 외교부를 지원하는 단체로서 중남미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중남미 협회는 이제 외교부의 업무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특별히 중남미와의 여러 가지 상호 이해, 우호 협력을 정진하고 또 양지역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가면서 경제, 문화 그리고 학술 이런 분야에 대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지금 금년에 23번째로 맞이한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걸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그 외에도 각종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기회 있을 때마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남미에 대해서 네. 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중남미 하면은 치안 문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마약, 총기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중남미 가도 되느냐, 여행 가도 되느냐, 비즈니스하러 가도 되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그렇죠. 우리 신문지상에도 중남미의 여러 가지 치안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또 대체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중남미의 치안이 그리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우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남미의 치안 문제는 그 조직 간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중남미에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마약 조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마약 조직들 간의 헤게모니 또 마약 조직과 경찰 당국과의 여러 가지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의해서 야기되는 문제가 있어서 한번 그런 문제 생기면 사상자가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받기가 아주 쉽죠. 그래서 이제 언론 쪽에서는 중남미 이런 큰 사고가 생겼다. 이런 게 이제 보도가 되면 일반 사람들은 중남미의 치안이 어렵겠구나. 또 사업하는 거나 여행 가는 거나 이런 데서도 지장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남미의 치안 문제는 결국은 그런 조직 간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조직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우리 일반 여행자나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접적 영향이 없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남미에 있어서의 치안 문제 또는 여행이라든지 기업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는 별로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겠냐 하는 게 그 제 생각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중남미에서 한국을 볼 때는 핵무기, ICBM, 전쟁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아마 비슷한 것들이 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한국의 남북한 간 문제에서 갈등이 생긴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큰 사고가 터졌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느끼는 당연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와 비슷하게 우리도 또 중남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간혹 가져봅니다. 대사님 두 번째, 네. 그 중남미 하면 너무 멀어가지고 언제 거기까지 가느냐.
이런 또 반응이 많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보면은 중남미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렇게 근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LA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면 또 뭐 가까운 시간 내에 도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루 안에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특히 제가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은 인터넷이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실제로 비행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 비즈니스 한다든지 서로 친구들에게 대화를 나눈다든지 하는 게 은근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 특이할 것은 멕시코 비행기 국적선입니다만 아에로메이코라는 비행기가 한국과 멕시코시티, 서울과 멕시코시티 간에 직항이죠. 직항 노선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까지 여행하는 것은 뭐 다른 미국 지역에 여행하는 것과 또 똑같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걸 기초로 해서 또 다른 지역에도 중남미 지역에 연장해서 여행할 수 있는 많은 편리가 도모됐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거리라는 게 이런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심리적으로 중남미 가기는 굉장히 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로 여행을 해본다든지 또 다녀보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아마 쉽게 인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방송이나 매체를 보면 그 지난 10월부터 칠레나 이런 데서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또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여행 가다 잘못하면 또 거기에 휘말려서 피해를 보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행할 때 그런 시위 사태가 벌어진다면 가까이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저희들이 해외여행을 할 때 중남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에는 안 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여행자 스스로가 상당히 자제를 하고 조심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그 말씀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정치적 리스크. 왜냐하면 이제 여행이야 뭐 잠깐 가서 그걸 피해가면 되지만 사업을 하러 갈 때는 정치적 변화가 너무 클 경우에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예, 중남미에 있어서 정치적 리스크가 아주 강하다 하는 그런 또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중남미의 리스크라는 게 과거에 비교해서는 지금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중남미에 많은 나라들이 군부 독재를 경험을 했고 그것도 우리하고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한 40년 동안의 과거를 돌아보면 중남미에는 민주정치가 상당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남미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권이 교체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뭐 정책이 많이 바뀐다든지 하는 건 우려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민주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생기는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남미의 시위 사태 이런 것들도 중남미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중남미의 민주주의를 잘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 이거는 간단히 답하셔도 되는데요. 그 중남미 하면 다 스페인어를 쓴다. 혹은 다 카톨릭이다. 이런 선입견 혹은 상식. 예. 제대로 된 판단인가요? 어떻습니까? 뭐 상당한 나라에서 중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스페인어를 쓰지요. 그러나 지금 중남미에서 가장 큰 나라인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그리고 카리브 쪽의 작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영어도 사용하고요. 불란서어도 사용하고 특히 또 호란어를 쓰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예, 네덜란드를 쓰는 사용하고 수리남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호란어를 네덜란드어를 쓰고 이러니까 다양한 언어를 씁니다만 주종은 스페인어하고 포르투갈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톨릭도 물론 옛날에 중남미 쪽에 이제 콜럼버스가 중남미 나라에 도착한 이후에 그 위에 스페인 사람들이 많이 가면서 캐톨릭을 가지고 와서 캐톨릭이 많이 전파된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을 믿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날에 있어 많은 신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캐톨릭이 주종이지만 그러나 다른 종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중남미의 여러 나라의 대통령들이 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고 있는 게
지난번 대통령을 역임했던 과테말라 지미 모랄레스 대통령도 신교 출신이고요. 현재 브라질의 보소나로 대통령도 신교입니다. 그래서 지도급 인사들이 신교 인사들이 많이 들어옴에 따라서 앞으로는 그런 유의 종교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하여튼 중남미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지역이고 해서 캐톨릭과 신교 또 다른 종교들이 서로 화합하는 과정에서 서로 조화롭게 발전되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중남미 하면 너무 무덥다 이런 또 느낌, 인식,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중남미 물론 해안 지역에 가면 덥지요. 예.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대도시 이런 것들은 주로 고지대에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중남미 가면 사시사철 봄과 가을과 같은 그런 날씨를 즐길 수 있고요. 기후도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고지에 있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호흡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볼리비아의 라파스 같은 지역은 근 한 4,000m 고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호흡이 어려운 고산증을 느낄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보다는 낫지만은 에콰도르의 끼토라든지 멕시코의 멕시코 시티도 2,000m를 넘는 고지에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봐서 라파스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아주 상쾌한 기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중남미의 대도시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대도시 중에 열거를 하면 상파울루라든지 리오데자네이루라든지 멕시코 시티라든지 그리고 부에노스 아이레스라든지 이런 대도시들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대도시로 발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남미에는 그냥 보통 도시로 발전 속도가 늦은 그런 도시로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그런 인식은 완전히 다른 인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거든요. 중남미 사람들은 좋게 표현하면 자유분방하다. 또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면 게으르다. 그래서 공장을 했을 때 좀 노동 통제가 잘 안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이죠. 뭐 그런 인식들이 또 있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중남미 사람들이 자유분방한 건 사실입니다. 아주 생각이 자유롭고 또 생각하는 행동도 어떤 때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분들이 자유로우니까 뭐 대충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아주 그건 건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을 할 때 그분들이 아주 서로 대화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이야기를 할 때 격식을 따르고요. 항상 정장을 또 착용하는 걸 희망을 하고, 또 그다음에 명함 교환하는 걸 아주 격식으로 또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기업하는 데서도 이 사람들이 뭐 자유분방하니 대충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은 버리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질문하신 노동 관련해서도 이 OECD 통계가 있습니다.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사람, 주중에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 옛날에는 한국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한국이 아니라 중남미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상위 랭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중남미 사람들이 그냥 대충 일하는 사람이다, 일은 안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 미국의 멕시코 같은 데서는 상당히 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 회사들이 실험을 해봤는데 실제로 멕시코의 노동 생산성이 그렇게 낮지 않다는 결론을 가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이 멕시코를 투자처로 생각했고, 또 아마 그 연장에서 우리나라의 기아 자동차도 멕시코를 목적지로 거기에다가 큰 공장을 세우고 투자를 결정한 게 그런 데도 연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오랜 식민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문화적 정체성이 뭐냐, 문화유산이 뭐냐, 그런 부분들이 좀 박약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오히려 그게 강점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중남미의 사람들은 다 지금 혼혈이 많습니다. 굉장히 메스티조라 해가지고 백인과
그 원주민 간의 혼혈, 또 나중에 흑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흑인과 백인, 흑인과 원주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그 모양의 그 혼혈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에 따라서 각종 문화들도 오히려 그에 의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기록으로 봐도요, 중남미에는 상당히 노벨 문학상 수상자 이런 6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미술사적으로 봐도 지금 멕시코의 벽화 문화라든지 예술 이런 것들은 아주 세계의 미술사에 족적을 남기는 그런 걸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봐서 우리는 중남미 사람들이 아주 그 혼혈의 영향 또 혼잡의 영향을 통해서 오히려 독창성을 발휘하면서 그 정체성을 더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독창성을 그걸 기초로 해서 중남미가 오히려 그 뒤처진 지역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리드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춤이라든지 노래 이런 것을 봐서도 우리가 K-팝이 요즘 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K-팝의 원조는 그 중남미 쪽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특히 카리브 쪽에서 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그쪽의 문화들이 오히려 정체성을 가지면서 하나의 장르로서 자리를 잡고 그 장르가 미국 쪽 사회로 건너가서 또 미국 사회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오게 되어서 그게 기초가 돼서 오늘날의 K-팝의 기초가 된 것도 있지 않을까. 그쪽의 문화 음악 리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전통 문화하고 이렇게 서로 맞는 호흡을 같이 함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새로운 K-팝의 문화도 그쪽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오히려 중남미에서의 문화 이런 것들이 정체성이 없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